1부, 2부에서 공부했던 내용 전체를 가지고 이 자본 구조와 자본 조달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 구조 이론을 하고 이 이후의 내용들이 다 이제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자본 구조와 자본 조달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차 대조표의 대변 쪽 얘기고, 이제 4부에 가서는 유형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파생 상품, 그래서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을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 듀레이션이나 ALM 이런 것은 꼭 선물이 아니, 그러니까 파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금융기관 관리 기법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ALM이나 수합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파생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위험 관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부의 특수 문제인데, 이거는 합병, 국제재무나 또는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 우리가 그 완전 시장을 전제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정보 비대칭 문제를 22장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30시간에 걸쳐서 가급적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직접 2장으로 1장부터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1장의 그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은 재무관리의 의의예요. 재무관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들 다 들어본 학생들일 테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관리는 돈을 다루는 거죠. 인사관리는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재무관리하고 회계학이 이제 둘 다 돈을 관리를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회계학은 화폐 활동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하고 기업의 그 재무 상태나 영업 성과를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활동을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해서 보고하는데, 재무관리는 이거를 미래에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 그리고 그것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재무관리 이론을 구성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게 이제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여기 기업재무고요. 기업재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투자론이에요. 투자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금융기관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재무관리의 이제 세 개 중요한 이론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상당 부분의 내용은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그래서 기업재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재무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 결정을 이때 투자 결정이라는 이제 실물 투자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에서 이제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이쪽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자동차 생산 설비가 있고, 그 삼성전자 같으면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본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왼쪽 차변은 자본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업 재무의 그 기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재무관리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 재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이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려면은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채 자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채 자본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부채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채권으로 조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으로 조달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채권과 주식은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과 주식을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종목을 사고 어느 시점에 살 거냐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투자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차입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 자금은 고객이 맡기는 예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바로 이제 금융기관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다뤄지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시작은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 기업재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재무관리의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 뭘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제 기업가치 극대화입니다. 기업가치 극대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손익계산서와 대처대조표의 관계를 살펴보겠지만 기업가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관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야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할 수가 있다.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는 이제 순이익을 관리해가지고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나 기업가치 극대화는 같아요. 그래서 자기자본가치 극대화를 하는 방법도 우리가 뭐 FT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재무관리 전반적으로는 그 경영자라면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채권자와 주주가 그 가치를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재무관리 전반이 바로 이제 그런 기업 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합니다. 그런 내용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뭐 여기 예제를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영업 수익, 매출액, 우리 회계에서는 매출액이라고 하지만 재무관리에서는 이제 영업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 재무관리에서는 영업 비용이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이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합친 게 영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요 밑에 손익계산서를 보듯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 빼서 영업이익하고 여기서 지급이자 빼고 순이익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이자를 주고 주주에게 순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요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그래서 이런 예제, 간단한 예제지만 기업가치 극대화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경영자라면은 그 영업이익 4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주주의 입장을 중시하는 사람은 바로 요 순이익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루는 때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업가치 극대화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관리의 학문적 성격 그거는 뭐 수학, 통계학, 회계학 뭐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경제학 특히 이제 미시경제학이 원래 이제 재무관리가 경제학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을 공부해 놓으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재무관리 이론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냐? 기업재무의 듀잉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재무분석기법을 정리해 놓은 게 있고 D는 캐피탈 버제팅 그래서 자본 예산을
공부해 놓은 게 있고, 근데 이제 재무 이론이 그 기업 재무가 크게 그 발전하게 된 것은 모디길리아니와 밀러가 그 자본 구조 이론을 제시하면서 그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때의 이론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제 밀러와 모디길리아니가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본구조 이론을 자본구조 이론이라는 것은 자본구조 무관련 이론이라는데, 그러니까 자본구조 이게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논문을 냈었는데, 재미를 들였는지 또 61년에 그 다음에는 배당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당 자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배당 정책, 어떤 특정한 상황이 돼서 어떤 투자 결정을 했다거나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배당의 차이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대차대조표의 그런 이쪽 대변 쪽 얘기고, 여기서 이제 투자론 얘기에서는 마코비츠가 주식 투자를 할 때에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샤프와 린트나 모신 이런 사람들이 CAPM, 유형과 수익률의 관계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노벨상을 받죠. 그래서 모신은 노벨상을 못 받았어요. 모신은 일찍 죽어서 원래 노벨상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모신이 못 받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 CAPM, 유형과 수익률의 관계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여러 요인으로 수익률을 설명하는 모델을 또 만들죠. 그게 APT예요. APT. 그 다음에 옵션이라는 게 이제 파생 상품의 중요한 내용으로 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블랙과 숄스가 가격 결정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노벨상을 받죠. 그리고는 우리가 완전 시장을 가정할 때 항상 정보 비대칭이 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를 완전하게 똑같이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시장 실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젠센 맥클링의 대리 이론, 로스의 신호 이론, 그리고 바니하우겐, 샌베 이런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관리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의의가. 자, 그 다음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 요게 이제 보통 요즘은 재무관리 또는 뭐 기업재무 이렇게 두 과목으로 학교에서들 많이 운영을 하지만, 어디서나 이제 제일 중요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화폐의 시간 가치는 어느 시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금액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점에서 현재의 돈을 미래 시점에서 평가하면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미래의 돈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미래 가치 그리고 현재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무관리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것을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시간선상에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요쪽을 보는 것이 재무관리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을 하고 추정을 해서 요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근데 회계학은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과거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거를 보고하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점, 이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요쪽이 회계학이고 요쪽이 재무관리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교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와 똑같이 화폐의 시간 가치지만 특히 현재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현재 가치 개념이 재무관리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걸 보고, 또 그게 투자론에서 또 마찬가지고 기업재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재 가치가 어떤 균형 가치, 내재 가치를 구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제 재정 거래를 설명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다가 합시다. 여기가 빈칸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현재고 여기가 미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1년 후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여기 이제 110이 되죠. 그러니까 110은 100의 1년 후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100은 110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현금 흐름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그 현금 흐름이 여기서 이제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얼마, 이 시점에서 얼마, 이 시점에서 얼마. 그러니까 여긴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것들을 다 현재 가치를 계산하거나 미래 가치를 계산해야 되죠. 그런데 이 현금 흐름이 다 바뀌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똑같은 금액이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CCC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게 N 시점이다. 그러면 N 시점에서의 이거 가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위쪽으로 다 가져오면은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 다 가져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미래 가치에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구하죠. P 2-1식으로. 그래서 P에는 P0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N승하는 것은 이자를 재투자하는 과정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리계산한다고 그래요. 컴파운딩.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치를 복리가치라고도 하죠. 복리가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이번에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연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CCC라는 현금 흐름이 계속되니까 그걸 SN으로 N 시점에서의 미래가치를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그거를 합계를 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나타낼 수가 있죠. 이 그림처럼 현재 가치는 아까 미래 가치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구하려면 이제 이 식으로 구하는 거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럴 때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그거를 이제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할인율. 그러니까
아까는 그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수익률이라고 하고, 그리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인율하고 수익률은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과 할인율은 같은 말이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연금의 현재 가치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그래서 100, 100, 100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계속되면은 요것의 현재 가치, 요것의 현재 가치, 요것의 현재 가치 그리고서 다 더해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일시불과 연금의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기업들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잖아요. 계속 기업을. 그러니까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도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러면 미래가치, 현재가치를 구해보자. 무한한 현금 흐름의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는 무한이죠. 무한. 그러니까 특정한 값이 정의가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무한한 연금이라고 해도 현재 가치는 유한한 값으로 특정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구연금이라고 하는데, 영구연금. 그래서 이거는 C라는 현금 흐름이 똑같은 금액이 무한히 계속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들어온 거는 1 플러스 R에 1승으로 할인하고, 두 번째 들어온 거는 제곱으로 할인하고, 세 번째 들어온 건 3승으로 할인하고, 이거 쭉 더하면은 무한등비급수에 합의돼요.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1-R분의 A 뭐 이런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런 걸로 해보면은 C를 그냥 R로 나눈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만 원씩 무한히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할인율이 10%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의 현재 가치는 1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이 이렇게 10만 원씩 똑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라면은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률, 국가 경제도 조금씩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성장연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C가 1년 후에는 C의 1 플러스 G. 그러니까 요거는 G가 성장률이죠. 그런데 뭐 10만 원이 든 게 15만 원이 됐다가 뭐 20만 원이 됐다가 뭐 11만 원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막 들쑥날쑥하면은 그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일단은 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증가율로 성장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C 1 플러스 G, C 1 플러스 G의 제곱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은 R 마이너스 G 분의 C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모가 더 증가율만큼 작아지니까 이 분수값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거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해서 항상 성장 모형이라고 하죠. 항상 성장 모형. 그런데 그때는 증가율이 할인율보다는 작아야 특정한 값으로 산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규칙한 현금 흐름은 어떻게 현재 가치를 구하냐? 그거는 건별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건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 계산 횟수의 변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 이퀄 0과 n 시점에서 여기 금리가 이제 R이다 이거야, 이자율이. 그런데 요거는
만약에 이게 t 이퀄 1이에요. 1. 그러면은 한 기간에 R%로 할인을 한다는 건데, 미래 가치를 구하고 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건데, 그거를 이자 계산을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10%라고 해도 여기 5%하고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면은 1년에 4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라고 하면 여기에 2.5%, 여기에도 2.5% 이런 식으로 지급해 나가는 건데, 그렇게 지급할 때는 실제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10%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은 10%가 그때 10%는 표면 이자율이라고 하고, 실제 여기에서 그 미래 가치를 계산하거나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실효 이자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실효 이자율은 여기 2-7식처럼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그 M이 이자 횟수예요. 그 이자 지급 횟수. 그래서 요 이자 지급 횟수만큼을 조정을 해서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자 계산 횟수가 회사채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하지만 우리가 월복리 신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월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일 단위로 계속 한다. 그러면 365번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무한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무한한 경우에 그 미래 가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P0에 곱하기 2 R의 N승 이렇게 해서 이 2는 자연 로그의 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71828인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예제는 뭐 여기서 그 간단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10%인데 그 만 원은 1년 후의 가치가 11,000원이다. 실효이자는 10%한 번 지급하니까 10%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10.25%가 되는 거고, 그리고 미래 가치도 11,025원이 되는 거죠. 네 번을 지급하면은 그러면 11.038 11,380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38%예요. 그러니까 회사채가 표면금리가 연 10%라고 돼 있어도 이자를 4번 지급하니까 분기마다, 그러면은 10.38%의 연 이자율을 수익률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산복리 이자율과 이제 연속복리 이자율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P0의 요 식을 보세요. 요 식에서 요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요런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RC는 컨티뉴어스한 금리고 RD는 디스크리트한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나중에 블랙쇼스 모형을 쓸 때 블랙쇼스 모형은 연속복리 수익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쓸 일이 나올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급하지만 뭐 그 현재 가치 개념 또 미래 가치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했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렇게 구한 중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 가치가 왜 중요하냐? 여기저기에 재무관리 전반에 다 이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증권 가격을 산출할 때, 그래서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두 가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주식은 갖고 있게 되면은 배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당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주식의 그 가치로 평가를 하고, 사채는 이자와 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자와 원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서 사채의 가치로 평가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예제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한번 보면은 있습니다. 가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면 매년 6,000원씩의 배당을 받는다. 할인율이 12%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6,000원을 12%로 나눠서 무한연금이니까 그래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배당금을 2%씩 증가시킨다? 그러면은 그거는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씩 증가되는 것의 가치는 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5만 원짜리보다 만 원이 더 큰 6만 원이 되는 거죠. 채권의 경우에는 만기가 2년 남았는데 그 액면 금액이 1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이 5%다. 그러면은 5,000원, 5,000원 받아서 그 현재 가치가 1년 후, 2년 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8,600원이 되고 2년 후 만기가 됐을 때에 그 10만 원 원금의 현재 가치가 82,000원이 되니까 요걸 두개 더한 것이 바로 91,000원이 된다 이거예요. 이럴 때에 요것들은 다 그 내재 가치예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 내재 가치는 이론 가치, 균형 가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 그 재정거래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뭐 주어진 그 조건대로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그 할인을 한 겁니다. 또 그게 이제 증권 가격을 산출할 때 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실물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도 이용이 되는데 바로 순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자본 예산 실물 투자를 할 때 실물 투자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그 투자안의 현재 가치예요. 그래서 투자안의 현재 가치에서 투자 비용을 빼면은 바로 NPV가 되는 거죠. 그래서 NPV가 0보다 크면은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가 100원이 아예 여기서 예제를 보면서 바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이것이 7,84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내년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7,840만 원의 현재 가치는 할인을 10%로 하니까 그러면은 7,127원이 되는데 그 투자 비용이 7,000원이니까 127만큼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0보다 크니까 투자를 한다 이런 거죠. 이게 순현재 가치고 내부 수익률은 이 투자가 벌어들이는 그 기간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NPV가 제로가 되게끔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 안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지 NPV가 제로가 되는 수익률은 아니에요. 의미로는 NPV가 제로가 되게끔 해서 구하는 것뿐이지 그 의미는 그 투자 안에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다. 그 투자 내부에서 얻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듯이 여기서 7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7,840만 원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7천만 원의 미래 가치가 7,840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것의 미래 가치가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에 수익률은 얼마냐? 금리는 얼마냐? 그 바로 12%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미래 가치 개념을 이용하는 거고 순현재 가치법은 현재 가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와 내부 수익률, 실물 투자의 결정에서 현재 가치 개념,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 이용이 된다. 그런 걸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가치의 평가예요. 기업 가치의 평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 개념이 이용이 되는 데가 뭐라 그랬어요? 증권을 평가하는 거, 또 하나가 그 실물 투자안을 평가하는 거,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게 기업 가치.
그래서 기업가치 평가하는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일단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그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이제 매출액부터 해가지고 순이익을 나타냈지만, 재무관리에서는 영업수익, 영업비용 빼고 영업이익, 그 지급이자 순이익 이렇게 해요. 심지어는 이제 수익과 비용도 안 나타내요. 그냥 영업이익부터 나타내죠. 그래서 요 영업이익이 왜 생기는 겁니까? 바로 요 자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을 해서 판매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면은 자산 가치가 큰 거고, 자산 가치가 좋은 자산이면은 영업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쪽 손익계산서는 요거는 이제 플로우의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스탁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만들면은 바로 자산의 가치가 되는 거고, 지급이자, 지급이자는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니까 채권자가 돈을 많이, 부채 금액이 크면은 지급이자를 많이 받아갈 거고, 그 얘기는 지급이자를 많이 받아가는 거는 부채의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급이자의 현재 가치가 부채가 된다는 거고, 순이익의 현재 가치는 이제 자본이 되는 거죠. 예제 2-5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간단하지만 이제 요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그 영업이익이 4억 원이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4억이고 지급이자는 1억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은 3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영업이익을 이자율이 10%래요. 10%. 그리고 여기는 20%랍니다. 그러면은 지급이자의 현재 가치인 부채는 10억이 되는 거고, 3억에 20%로 할인한 현재 가치는 1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가 25억이 되는 거예요. 25억. 그러면은 그 25억은 대차 평균 원리에서 이쪽도 25억이니까, 그러면은 4억의 현재 가치가 25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의 요 4억의 현재 가치가 25억이 되려면은 여기가 16%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16%가 그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이에요. 요 10%는 그 타인 자본 비용이고, 요 20%는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요 16%는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죠. 우리가 그 자본 구조 이론을 공부해 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뒤에 와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업 가치 극대화의 목표를 둔다고 했고, 영업이익을 그 주된 관심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현금흐름을 측정을 해서 할인율은 16%로 사용을 해서 그 가치를 25억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16%는 10%와 20%의 평균이에요. 그런데 그 평균이 바로 여기서 보듯이 그 전체 자본 중에서 그 부채와 그 자기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거를 가중치로 사용을 하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하죠. 요까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 가치 개념이 이용되는 분야인데, 우리가 그 앞으로 재무관리 시간에서 계속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까 증권 가격을 평가할 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바로 재정거래예요. 재정거래.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그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균형 상태, 불균형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워렌 버핏의 그 스승이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치 투자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가치라는 것은 그 가격과 다르다. 가치와 가격은 다르다. 그래서 가치가 가격보다 큰 것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원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치 투자의 창시자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고, 그것을
발전시켜, 그러니까 대가, 가치 투자의 대가는 이제 그 오랜 버핏이 되는 거죠. 그때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바로 내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 가치 또는 내재 가치 또는 이론 모형으로 구한다고 해서 이론 가치라고 돼요. 또 균형 상태에서 구해낸 거라고 해서 균형 가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가치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시장 가격과 그 내재 가치를 구별해야 되는데 요때 바로 그 가치가 현재 가치 개념으로 구해서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구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재무이론의 대부분은 그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현재 가치 개념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요거예요. 만약에 어떤 자산에 그 미래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분모해 놓고 우리가 이제 할인한다는 것은 그 분모에 그 미래 현금 흐름을 놓고 그 현재 가치를 구할 때에 적절한 현금 흐름이 포함하고 있는 위험에 적절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낸 게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 여기서 벤자민 그램이 얘기한 뭐 이론 가격이죠.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장 가격, 이것이 그러니까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으로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시장 가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과 조금 그 다른 것이 경제학에서는 이걸 균형 가격이라고 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거래량이 형성된 그런 균형 가격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시장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시장 가격과 균형 가격이 같으면은 균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르면은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은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더 싸니까 요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그 균형 가격으로 했더니 100에 100 어떤 주식이 그런데 시장에서는 80에 거래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80 시장은 일시적으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균형 상태로 오게 돼요. 그래서 80에 결국은 100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80을 사서 과소평가된 80을 사서 갖고 있으면은 곧 100이 돼서 20만큼의 차익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재정거래예요. 그래서 재정거래의 유형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80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롱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80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과소평가돼서 그 내재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100이다. 그러면 그 80을 팔아요. 80을 팔아서 100이 되면은 다시 80에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80에 갖고 있다가 100이 되면 팔아요. 그러니까 롱포션이라는 거 그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될 때 100이 될 때에 팔아서 20의 차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 주식을 갖고 있지가 않다. 그런 사람은 공매를 통해서도 재정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고 이게 80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시장 가격이 80인데 내가 시장 가격이 100이에요. 100. 그러면은 나는 이 주식을 100에 팔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증권회사에서 빌려요. 그래서 한 주를 빌렸다가 100에 팔아가지고 현금 100을 만들었다가 시장 가격은 나중에 균형 상태가 된다며 균형 가격으로 간다며 80이 되면은 다시 사요. 그러면은 80을 주고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렸으니까 그 공매는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식을 갚으면 되죠. 그러면 20만큼의 차익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매를 통한 재정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식을 빌려서 팔면은 그거를 공매라고 해요, 공매. 그래서 영어로는 숏세일이라고 하고 그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대주라고 합니다. 대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주식도 갖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각했다. 그러면은 주식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런 것은 숏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숏포지션. 그러니까 뭐 숏포지션인 상태에서는 그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죠. 그래야 싸게 사서 갚으니까. 그래서 그런 재정거래, 차익거래라고도 하죠. 그 재정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100과 80의 차이. 그게 바로 재정이익이 되고 그게 차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거래를 통해서 결국은 이것들이 같은 가격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 9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두 개가 같아지는 균형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급하게 첫 시간을 마쳤고 잠시 이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